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창업화를 위한 기업의 성장성, 초과 수익을 위한 신성장 흐름, 냉철한 분석으로 산업의 미래를 분석해 흐름을 예측한다. 투자의 어둠에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유일무이 국내 최고의 강의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또 목요일이 됐습니다. 목요일에 항상 이제 이 시간에 찾아뵙는 김용준입니다. 요즘 날도 덥고 장도 좀 짜증스럽고 여러 가지 좀 많이 힘드실 거고요. 휴가 계획들은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까 자꾸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좀 잊어버리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주식시장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한 방향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또 중요한 부분들을 좀 놓쳐버리는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가장 먼저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저희가 의미 있는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판을 좀 짜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시황부터 잠깐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 관련해가지고는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죠. 예상보다 이제 옵션 만기하면 항상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옵션 만기 때는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가 되기 때문에 장이 빠진다. 그래서 이제 대형주가 못 간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 만기는 항상 빠지는 장이다라는 인식들이 좀 강한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옵션 만기는 어느 쪽이든지 변동성이 열려 있는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의 최근의 옵션 만기에는 그다지 좀 충격을 줬던 기억들은 없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기억이 나는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 이제 옵션 만기 때 제가 분명히 이제 그 당시에는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한 700포인트, 1000포인트가 안 됐던 때였고요. 90년대 중후반 때였을 건데, 분명히 이제 장 막판 한 30분 정도를 남겨놓고서 나갈 때 플러스 18포인트가 됐거든요. 근데, 본사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마이너스 18포인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계가 고장난 줄 알았어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날 사실은 예전에 이제 선물 옵션에서 거의 최고의 수급을 주고 있던 애들이 타이거 펀드라는 애들인데, 타이거 펀드 애들이 떠나는 날 SK텔레콤 하한가, 삼성전자 반하한가, 거의 대형주를 다 하한가로 다 쏟아부고서 지수를 플러스 18포인트에서 마이너스 18포인트로 동시에 찍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억들이 좀 있어서 옵션 만기들은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보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견조한 어떤 베이스 차를 이용한 건전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옵션 만기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 옵션 만기 때문에 방향성을 결정 못한다, 이런 얘기는 좀 하기 어렵겠죠. 근데 오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게 지금은 모든 기업들의 실적에 부담이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환율입니다. 자, 환율이라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이 환율이라는 게 결국 원화 강세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원화 강세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지는 거고요. 예. 수출하는 상태에서는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수출 기업들은 부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업체들 같은 경우는 원화 강세가 수입 원자재 가격을 떨어뜨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입 쪽은 수입 원가가 감소하기 때문에 유리한 구조다. 자, 하여튼간 지금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는 거의 다 이제 수출 주도형 나라이고요. 집중되어 있는 게 사실은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에 거의 집중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을 갖냐면, 원화 강세가 되다 보니까 결국 얘네들의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고 이익 가치가 자꾸 줄어들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에 주는 충격들이 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화 강세의 방향을 반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단순하게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금리 인하를 하면 됩니다. 자, 근데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긍정적인 요소와 지금 부정적인 요소가 충돌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시기는 전체적으로 방향이 글로벌 금리 정책이 같이 갈 때 했었으면 우리도 유리했었는데 지금 우리는 이미 실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 인하가 과연 환율의 변화를 줄 수 있냐라는 거에서는 분명히 의문을 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의 방향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더 나빠지지는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원화가 이제 1,000원대를 지지하느냐 못하느냐인데 만약에 이게 무너지게 되면 심리적인 요소로도 작용해서 여기서 충격 파동이 한 번 더 급격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금리 인하 방향만 좀 결정을 해준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급격한 어떤 변화를 주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금통위의 그 결정은 굉장히 주목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통위가 최소한 요번에 금리 인하의 방향 결정을 못하겠지만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한 어떤 언급만 있었더라 하더라도 시장은 조금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옵션 만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금통위의 결정 사항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부분인데 금통위가 아직까지는 뚜껑을 안 열고 있습니다. 뭐냐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고요. 지금 일부에서는 지금 계속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옵션 만기의 충격은 없었지만 금통위의 사항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고요. 이거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계속적으로 시장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뭐 워낙 우리나라가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래소는 좀 막혀 있는 거죠. 거래소는 2020포인트에 좀 막혀 있는 거고요. 하단도 뭐 크게 어떤 변동폭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950 정도에서 202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한 70포인트 정도의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거래소 기준으로 70포인트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한 장인데 오늘 거래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쪽인가 방향이 좀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달라요. 코스닥 지수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 코스닥이 최근에 사실은 빠질 때도 급격하게 빠졌습니다. 빠질 때도 굉장히 급격하게 빠지면서 이렇게 빠질 때 지금 종목들이 거의 다 30에서 길게 많게는 50%까지 빠진 종목들이 많았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이유 없이 빠졌었습니다. 근데 올라오는 각도도 굉장히 커요.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우리는 이제 뭐를 준비를 해야 되냐면 제2세대 종목군을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요번에 반등의 주역은 누구냐면 기존에 가던 애들이 계속 갔어요. 장이 상당히 불건전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에 가던 애들이 계속 간다고 한다면 걔네들이 끝없이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에너지가 어느 정도 고갈되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얘네들 조정받을 때 이걸 받쳐줄 수 있는 애들이 나오질 않는다면 장은 또 한 번 힘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잠깐의 짧은 어떤 충격 파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세대 종목군들이 무너질 때는 분명히 충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다시 움직이는 것들이 뭐 게임, 뭐 바이오, 하여튼 예전에 움직였던 거의 딴따라 애들이 다시 움직이는 거죠. 거의 얘네들이 바카라라고 했죠, 예전에. 놀자주들. 근데 얘네들이 지금 다시 움직이긴 하는데 물론 이 안에서는 건전한 조정을 받고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지금 1세대 종목군들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은 이렇게 가기에는 좀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도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1세대 종목군들이 무너지고 2세대 종목군이 가는데 지금 가는 종목만 계속 가고 못 가는 종목이 못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결국 1세대 종목들이 꺾이지 않고 2세대 종목군들이 아직 대안으로 부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2세대 종목이 전면으로 아직 안 나서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결국은 잠깐 이제 뒷부분에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오늘 주제가 이제 그쪽이긴 한데 이런 종목들 하나 좀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파라다이스가 이게 얼마에서 움직였냐면 1,600원에서부터 움직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1,600원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움직였던 구간은 여기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00원 정도에 움직여갖고 지금 4만원까지 왔었으니까 지금 12배 정도 올라온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찾아야 되냐면 이런 거를 좀 바닥에서 고생을 해서 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더 간다라고 하는 거를 쫓아갈 게 아니고 여기서 좀 기다려서 좀 시간을 갖고 가더라도 이런 게 의미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최근에 이제 종목들이 좀 빠졌고 어땠을 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잔파동. 그러니까 뭐냐면 큰 파동을
가기 전에 이 밑에서 어마어마하게 흔들어대는 이 잔파동에 지금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볼 때는 이게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구간들이 힘든 구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고점 대비로 저점까지가 한 거의 40% 구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봤을 때, 종목에 대한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잔파동은 의미 없다. 좀 힘들어도 가셔야 돼요. 좀 힘들어도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제가 가는 길은, 확실하게 그 가는 길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거를 버티실 수 없는 분들은 절대로 이쪽을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20, 30%가 중요하신 분이고요. 저는 당장 보이는 눈에 20, 30%가 아니라 당장 손실이 20, 30% 난다고 그래도 제가 가는 길을 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목표하는 수익들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 주식 투자는 제가 경험치로 보니까 제가 이제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20년 정도 됐는데 20년을 갖다가 아마추어로 한 게 아니라 프로로 했죠. 그러니까 직업으로 했고요. 실질적으로 증권회사부터 여기까지 왔었습니다. 근데 일반인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왔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일반인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형주 폭락할 때. 그럼 대형주 빠질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죠. 뭐냐면 리먼 사태나 유럽 사태 같은 게 나가지고 지수가 단기적으로 한 30, 40% 쭉 빠져버린다. 종합주가에서 2000포인트부터 리먼 사태 났을 때 거의 900포인트까지 내려왔죠. 이럴 때는 일반인이 대형주 사면 먹을 수 있어요. 이 구간이 아니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좋은 주식, 확실하게 알고 있는 좋은 주식 들고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기다리는데 장기 투자하신대요. 장기 투자라고 했고 얼마를 기간을 갖고 투자하시냐고 물어봤더니 2달이 장기 투자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 수익이 얼마냐고 물어보면은 뭐 10%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거는 길게 갖고서 10%를 벌려고 그러면 고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그때그때 대형주에 따라서 치고받고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좀 가려고 하는 길은 지금 그 길하고는 좀 다른 길이라는 거고요. 결국 지나고 보면 확인이 돼요. 지나고 보면 그때 네 말이 맞았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나고 나니까 아는데 그동안은 나는 손실 보고 빠져나간 거고요. 지나고 보니까 이게 50%, 100%, 200%, 300% 쭉 올라가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네 말이 맞았다는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좌가 안 불어났거든요. 그래서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이 따라오시는 겁니다. 쉽게 따라하실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항상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가려고 하는 종목은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목표치가 좀 크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하여튼 오늘 시황과 묶어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을 좀 잠깐 좀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어떤 내용에 너무 치우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투자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들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주제는 뭐냐면, 이미 방송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왜냐하면 수익을 말하다에서는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대박 플러스에서는 이론적인 내용에 근거한 종목들을 정리한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바로 가는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요번에는 좀 사이클이 맞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쪽,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카지노, 여행, 레저라는 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카지노, 여행, 레저. 예. 자, 이걸 갖다가 따로 분리를 해서 볼 거냐.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일 수 있는 게 딱 뭐가 있냐면 면세죠. 면세점. 예. 요거를 갖다가 분리하기는 좀 어렵고, 요렇게는 묶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행 중에서 인바운드라는 얘기는 아실 거고요. 인바운드 쪽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최근에 인바운드 쪽에서 많이 들어오는 게 일본인하고 중국인이잖아요. 그럼 중국인 많이 들어오면 카지노 가야 되고요. 일본인들은 요즘 잘 안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간, 그럼 여행이 잘 되면 여행 쪽에서 VIP 쪽이 많이 있으면 카지노 쪽에 가고, 카지노 갔다가 면세점 가서 물건 사고, 카지노 가서 도박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돈 좀 쓰고 가는 그런 사이클인 거고요. 레저 쪽은 국내 레저 쪽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레저 쪽은 약간 분리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카지노 여행 내주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묶어서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이론적인 얘기들은 다 한 거니까 간단하게 그냥 훑어만 지나가겠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론 쪽이 잘 된다. 왜냐하면 소득이 감소해도 생활 습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지출을 많이 늘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이쪽 업계에 긍정적이다. 자, 그리고 내조 소비 확대가 이제 결국 이제 렌터카 시장 확대하고 자동차 시장을 확대하고 있고요. 자동차는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됐다. 뭐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그거죠. 뭐 우리 지금 탄천 많이 나가보시면 거의 다 자전거 도로가 있고요. 서울 전체를 묶어서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경기하고 서울을 묶어서 탄천을 따라서 다 다닐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들도 뭐 여기에 그 절대적인 기여를 좀 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전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뭐 렌터카 시장 같은 경우도 여행 쪽이 나오면서, 그래서 자전거 시장은 고객층이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이 좀 사고요. 그리고 가격대들도 조금 좋은 거를 사면서 평균 자전거 한 대당의 판매 가격도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자전거 업체들도 지금 호황기를 맞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자, 카지노 쪽은 외국인 카지노, 뭐 여기는 강원랜드라는 건 아실 거고요. 외국인 카지노는 GKL하고 그리고 이제 파라다이스 두 군데가 있다. 뭐 그리고 대부분의 그 지역이 좀 나눠져 있긴 한데 거의 절대적인 부분이 서울에서 나온다. 서울의 매출의 70%, 그리고 방문객의 76.4%. 그리고 이제 그 카지노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VIP 쪽이 매출이 좀 많이 뜬다. 뭐 이런 얘기들이고요. 과거 같은 경우는 일본 관광객 중심의 카지노 형성했다면 2013년도 이후에는 중국 관광객 중심의 카지노 사업이다. 이건 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니까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정리만 해갑니다. 그리고 이제 GKL 같은 경우는 중문 카지노 쪽에 제주도 복합단지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영종도 쪽에 복합 리조트를 건립하고 있고, 파라다이스 이외에 니포 앤 시저스라는 데가 지금 여기다가 한 2조 3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같이 영종도 쪽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고, 한 군데가 더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허가를 진행 중이다.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뭐 여행은 지금 이제 그 인바운드도 중요하고 아웃바운드도 다 중요한데 그 국내 여행사 기준의 거의 절대적인 매출은 아웃바운드 쪽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광객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거고, 전체 매출 구조의 95% 이상이 하나투어, 모두투어 쪽에서는 아웃바운드에서 형성된다. 그리고 온라인 여행사 역시도 그렇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왜 한번 다시 뒤집어 드리냐면, 종목을 할 때 이게 다시 나오거든요, 지금 얘기들이. 그래서 요거를 짧게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자, 하여튼 뭐 여기까지 정도만 하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 아마 이 얘기 나올 겁니다. 호텔앤에어닷컴. 요게 이제 모두 투어하고 하나 투어가 50대 50으로 지분 투자를 하는 거고, 결국은 얘네들이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그 규모의 경제, 많이 팔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서 항공사나 호텔하고 관광교통수단 쪽하고 대량 구매를 해서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얘네들이 하고자 하는 길은 뭐냐면 여행 상품의 단가를 내려서 여행을 많이 가게 하고, 그래서 또 다른 여행 수요가 창출돼서 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해서 더 많은 여행을 보내서 전체적인 볼륨을 키워서 계속적으로 떨어뜨려서 얘네들이 유리한 구조로 가겠다.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가 그 항공사보다 더 큰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본 쪽이 아마 그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본 쪽은 항공사보다도 여행사가 훨씬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여행사가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가격 교섭력이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호텔앤에어닷컴이라는 걸 만들어서 결국 여행 상품에 대한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걸로 지금 이제 규모의 경제로 좀 가겠다는 얘기죠. 자, 하여튼 그런 얘기를 좀 드렸고요. 이제 먼저 카지노 관련 종목을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카지노 관련주는 뭐 지금 대표적으로 파라다이스, GK의 강원랜드. 뭐 강원랜드는 정선에 있는 카지노고요. 내국인이 유일하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유일의 그 내국인 카지노 쪽이고, 사실은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그리고 이제 그 수요하고 공급에서
보면 항상 수요가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증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좀 계속 하고 있는데, 강원랜드가 시작됐던 거는 원래 이쪽이 이제 폐광 지역입니다. 예전에 이제 이쪽에서 석탄 캐고 이러던 데인데, 그쪽에 대한 어떤 특별법을 지금 적용을 해서 한시적으로, 2025년까지인가요? 요때까지만 특별법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는 특별법이 이제 풀리는 구조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평가됐던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사실은 이거는 사회적인 무리가 좀 있는 업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강원랜드가 돈을 많이 번다라는 것은 누군가 거기 가서 그만큼 손해를 많이 본다는 얘기고, 그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부분들도 있고요. 뭐 예전에 이제 가끔가다 이제 그런 무슨 고발 프로그램 그런 것들 보면은 뭐 거기서 이제 수억을 날리고 결국 차비가 없어서 다시 집을 못 돌아오고, 그래서 뭐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쪽 카지노 쪽 가면은 동사무소에서 차비는 준다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이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은 펀드 매니저 사이에서는 투자를 기피하는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이제 정서적으로 좀 투자를 좀 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인데, 그거를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사실 실적 대비도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지금 어쨌든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13년 3분기부터 14년 2분기까지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14년 2분기가 이제 끝났고 이제 3분기로 들어오면서 이게 가동이 좀 정확하게 돼가지고 실적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 한 번 정도의 모멘텀은 추가적으로 남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강원랜드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강원랜드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주가가 좀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분들이 뭐 일단 이런 증설 효과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다른 카지노 업종에 비해서 조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거냐 아닐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카지노 쪽이 현재까지 어떤 평가를 통해서 웬만큼 주가 반영은 좀 됐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봐도 상당 기간 동안에 어떤 안정적인 좀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예전에 이렇게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이 좀 많이 작용했고, 실적이 빠져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파라다이스니 GKL이니 이런 거하고 묶여서 다시금 이제 주가가 좀 재평가받고 있는 구간인데, 어쨌든 지금 강원랜드는 결국은 내국인 카지노라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한계는 노출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카지노 쪽에서 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쪽은 뭐니 해도 GKL하고 파라다이스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조금 구조가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파라다이스는 고객층 자체가 VIP층입니다. 이쪽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애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GKL 같은 경우는 매스라고 그래갖고 일반 뭐라고 표현을 해야, 그러니까 하여튼 규모를 좀 작게 하는 그런 쪽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파라다이스는 중국인 중심이에요. 중국인이 거의 절대적인 주 고객층이라고 보고, GKL 같은 경우는 일본인이 주 고객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GKL 같은 경우는 중국인 비중이 25%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볼 게, 그러면 지금은 일본인이 들어오냐, 중국인이 들어오냐, 그리고 VIP 중심이냐, 어느 쪽이냐. 그래서 VIP 중심의 중국인 쪽이라면 파라다이스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일본인 중심의 매스 기반이라면 이거는 GKL 쪽 투자가 맞고요. 근데 초과 수익은 보니까 항상 파라다이스 쪽에서 나는 거니까 지금 현재는 성장 엔진은 어디에 있냐면 중국인 쪽의 VIP층이 지금 카지노 쪽에 어떤 성장 엔진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복합 리조트 단지도 지금 얘네들은 영종도, 파라다이스는 영종도 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게 파라다이스에서 영종도 복합단지에다 지금 한 1조 9천억 정도, 이 정도를 투자하고, 아까 나머지 쪽에서 2조 3천억 정도, 그리고 한 군데 더가 얼마 정도 투자할지 모르지만, 이 정도 되면 영종도가 좀 확 바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은, 이 복합단지를 영종도 쪽으로 기반을 잡고 가겠다는 얘기고,
GKL은 중문을 복합단지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그 무슨 그 이병헌 나오고 송혜교 나왔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그쪽이 중문 기반이긴 한데 약간 파라다이스 분위기예요. 그때 그 드라마가 올인이. 근데 어쨌든 지금 중문 쪽에 복합단지를 조성하면서 얘네들은 제주도 쪽에 지금 기반을 가겠다는 거고 그 파라다이스는 지금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 나타나는 게 이제 여러 개로 널려져 있던 여러 가지 그 자회사들을 지금 통합하는 지금 추진 과정들을 좀 갖고 있는데 뭐 파라다이스 글로벌 쪽에서 뭐 골든게이트, 인천 카지노, 뭐 파라다이스 호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호텔 예 그리고 카지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가고 그 밑에 여러 자회사들 뭐 파라다이스 산업 예, 파라다이스 산업, 뭐 파라다이스 TNL, 뭐 파라다이스 면세점, 뭐 두성이라는 것은 제주 호텔 쪽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묶어가는 지금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현재 통합 추진을 통해서 지금 시너지가 좀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자, 파라다이스가 이제 파라다이스하고 GKR하고 아마 차트를 보면 좀 차이가 좀 생길 거예요. 아까 이제 그 파라다이스는 장기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죠. 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굉장히 그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한 4년 동안에 한 11배 정도, 4년까지는 안 되고 한 3년 정도에 11배 정도 올라왔다고 지금 보실 수 있고요. 예. GKL 같은 경우 같은 기간을 놓고 보니까 13,000원에서부터 5만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차이가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승폭이 아니라 상승에 얘는 지금 봤을 때 한 3배? 4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3배, 한 3.5배 정도 상승하는 것 같고 같은 기간에 파라다이스는 11배 정도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GKL은 어디라고 그랬냐면 일본, 그리고 일반인,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VIP, 그리고 중국 애들이 몰려오면서 여기에 배팅 규모가 커지면서 파라다이스의 주가를 결정적으로 끌어올렸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성장의 지금 프리미엄도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동일한 종목에서도 차별화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구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 산업 분석을 하고 기업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파라다이스 많이 올라갔으니까 우리는 GKL 사거든요. 근데 GKL은 결론적으로 보니까 수익이 덜 나와요. 근데 그 이유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이유들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러면 앞으로 얘네들의 그 카지노 관련 종목에 대해서 주가를 어떻게 볼 거냐. 저는 실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그 프리미엄을 못 받았던 이유는 그 문제가 되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프리미엄을 못 받았다는 얘기고, 이제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됐기 때문에 그러면 실적 부분에서는 웬만큼 근사치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카지노의 종목에 대해서 움직임을 박스권으로 봅니다. 박스권으로 보면서 이 실적이 기반이해서 뭐 어떤 분위기 때는 좀 올려칠 수 있고요. 어떤 분위기 때는 좀 이탈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움직임은 박스권이라고 일단 보고요. 장기 박스권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카지노 관련주가 2단계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 중문이나 아니면 영종도에 대한 리조트에 대한 투자 마무리 이후 이것이 숫자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강원랜드의 증설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분위기를 탈 때 그 카지노 관련 종목이 어떤 분위기를 다시 한번 형성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지노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짜보시면은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 얘기를 좀 해야죠. 예, 면세점에서 이제 호텔신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체 이 호텔신라가 호텔을 하는 데냐, 면세점을 하는 데냐. 그래서 면세신라라고도 많이 농담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진짜 면세점이에요. 전체적인 매출 구조에서 보니까 호텔 수입은 12%예요. 호텔 수입은 12%인데 면세점 수입이 8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텔신라가 아니라 면세신라가 맞죠. 그리고 이제 기타가 한 7% 정도. 그러니까 사실 호텔 사업만 할 때는 호텔신라가,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예전에 아실 거예요. 뭐냐면 호텔신라만큼 안 움직인 종목이 없었습니다. 근데 얘가 그렇게 안 움직였던 이유는 그때는 요것만 했을 때고. 그러니까 이 산업의 사이클이 변한다는 얘기가
어느 날 면세점이 부각되면서 얘에 대한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영업 가치나 자산 가치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고평가입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를 계속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보내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에 대한 성장성을 거의 절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얘 보고서는 투자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 보고 지금 투자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면세점에 대한 성장성. 근데 사실 우리나라 면세점이라고 하면은 뭐 롯데가 있을 거고요. 롯데 면세점이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신라 면세점. 그리고 나서 그 예전에 이제 그 롯데 관광개발 자회사로 동아 면세점이라고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말고는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네들도 과점 체제라는 거죠. 과점 체제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 대한 결정적인 그 장악력이 있고, 그리고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적으로 1등으로 갈 수 있는 거에 대한 상당한 지금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호텔 신라가 지금 이렇게 고평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면세점도 얘네들 계속적으로 지금 확대해가고 있어요. 지금 서울에 있는 면세점 인천, 김포, 대구, 청주, 제주, 그리고 해외에는 마카오, 홍콩, 싱가포르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해외 쪽으로 늘려가고 있는 거고요. 호텔 쪽은 서울, 제주 쪽이 있고 중국에 위탁 운영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호텔 신라를 분석할 때는 뭐 그 호텔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제 성장 포인트가 아니고 일단 면세점에 대한 해석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텔 신라의 중요한 성장 포인트는 결국 이제 중국입니다. 지금 이제 아까 카지노 쪽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중국 쪽의 그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성장성이나 프리미엄이 주어지는 건데, 결국 이제 중국 관련 매출이 이제 50% 넘었어요. 50% 넘었는데 이게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잠깐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쉬어갈 가능성이 있는 게 중국 관련 관광객의 그 축소 가능성이 지금 자꾸 제기가 되고 있고요. 원화 강세에 대한 걸로 수익성 훼손에 대한 우려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원화 강세는 이거는 지금 뭐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당장 해결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안에 그 종목 안에 녹아버려야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중국 관련 관광객의 일부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인데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냥 현재 그 호텔 신라의 주가 수준만 놓고서 보면은 저는 사실 매수 관점에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매도 관점에서 권해드리고 싶긴 해요.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오늘 10만 원을 넘긴 것 같은데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잘 안 쳐집니다. 예.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얘도 지금 8,000원에서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사실은 면세점이라는 부분이 부각이 안 됐던 때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중국이라는 얘기가 부각이 안 됐던 건데, 하여튼 그 이후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사실은 삼성그룹주 중에서 투자를 해서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얘가 이때는 워낙 이제 제대로 제대로 이제 그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았던 데인데,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이러한 화려한 종목으로 좀 탄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이제는 많이 온 거기 때문에 조금 좀 아무리 이제 면세점이 좋고 중국인이 좋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좀 조심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세점 쪽에서는 호텔 신라 쪽에 대해서는 조금 좀 경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요거의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룹 분리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왜냐면 이재용 부회장하고 뭐 누나들하고 이렇게 동생하고 이렇게 분리를 하는, 계열 분리를, 그룹 분리를 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프리미엄도 일정 부분은 좀 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이제 호텔 신라는 그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자, 여행업체 중에서 하나투어, 모두투어, 인터파크, 레드캡 투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행사 중에서 같이 분류를 안 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롯데관광은 같은 여행업종으로 지금 안 봅니다. 왜 안 보냐면 얘네들이 여행사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은 부동산 개발 쪽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요번에 용산 쪽에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갑자기 느닷없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오면서 그 제주도 쪽에다 뭐 하나 투자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6천억 정도 투자하겠다. 근데 또 롯데관광 쪽이 거기에 관련된 쪽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롯데관광이 이제 롯데그룹은 아니고요. 롯데 신격호 회장 7번째 여동생인가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예전에 IMF 때도 한번 문제를 일으켰던 게 뭐냐면 광화문에 빌딩 하나를 40층짜리 짓다가 문제가 돼갖고 한번 난리가 났었던 쪽이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기업 자체가 부동산 개발에 너무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순수 여행업에 대한 집중을 하기보다는 부동산 개발 쪽을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여행업 쪽으로 분석할 수 없고 외부 변수에 의해서 너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정상적인 여행업으로 좀 분류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보다 훨씬 컸던 회사입니다. 근데 쓸데없는 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여행업 쪽에서의 그 시장 장악력도 떨어졌고요. 뭐 전체적으로 다른 요소들이 좀 많이 작용했죠. 이제 국내 여행사는 얘가 1등이고요. 얘가 2등입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사실은 여행업이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버틴 데하고 없어진 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얘네들은 거의 없었던 데인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급성장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투어, 모두투어는 대표적으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도매업체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다 자체적으로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대리점 형태로 갑니다. 대리점에 위탁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45,000개의 여행 상품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8,000개의 대리점에다가 뿌려줍니다. 그럼 얘네들이 8,000개의 대리점이 이걸 가지고서 고객들을 확보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 여행 상품을 해가지고 이제 여행을 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대리점 하나하나가 별도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얘네들은 이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판매를 직접 고객하고 판매를 하는 구조도 있지만, 결국 이쪽이 주력이라는 겁니다. 도매 쪽으로.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행업이 한 번의 위기와 한 번의 지금 기회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항공 때문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여행 상품에서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항공권을 발권해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호텔을 잡아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인솔자가 쫓아가서 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현지 가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현지 교통수단이 있겠죠. 여기다 추가적으로 뭐뭐뭐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했던 수입원 중에서 항공권 발권 대행해주면 수수료 줬고요. 니네 호텔로 넣어주면 여기서 수수료 나왔고요. 자,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원래 이게 2008년도인가부터 수수료가 9%대가 7%대로 줄어든 거죠. 2011년도에. 그리고 11년도 이후에는 수수료가 제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권 발권해줘가지고 수수료를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중요한 수입원 중에서 하나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나가 날아가니까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게 위기이자 거꾸로 기회가 되는 게, 이러다 보니까 저가항공이 하나의 기회를 줬습니다. 저가항공이 기회를 주니까 저가항공은 항공권 가격이 다른 데보다 싸요. 그러니까 항공권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우리 이제 제주도 여행 갈 때도 저가항공 탄다거나 아니면 중국 정도는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일본 정도를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러면 오랜 시간 비행기 안 탈 때 저가항공들이 일단 움직이고요. 그러면 저가항공이 되면 항공 가격을 떨어뜨리면 전체적으로 금액을 항공료만큼을 빼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 상품의 원가를 하락시킬 수가 있었고, 여행 상품 원가를 하락시키니까 뭐가 됐냐면 여행 상품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여행 상품 가격이 떨어지니까 예전에는 소득계층이 이 정도였던 사람들만 갈 수 있었다면, 요게 상품 가격이 좀 떨어지니까 여기까지도 갈 수 있어진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반들이 올라가는 거니까 여행 수요가 촉진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만큼 팔던 걸 이만큼 팔게 되니까 얘네들은 항공사나 호텔에다가 오히려 단가를 떨어뜨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더 떨어뜨리라 해갖고 대신 더 많이 팔아줄게. 니네 하나에 100원씩 남겨갖고 100명 보내는 것보다
50원씩 남겨갖고 뭐 1000명 보내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협상을 해서 계속적으로 단가를 떨어뜨리게 되니까 협상력이 증가하니까 결국 여행사의 영향력들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호텔 앤 에어닷컴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얘네들은 규모의 경제, 하나투어는 여행사의 볼륨을 키워버리니까 자꾸 이런 교섭력들이 생겨서 계속적으로 그 여행 상품의 원가를 떨어뜨리면서 경쟁력을 키워가는 구조에서 지금 또 한 번의 이쪽에 기회가 좀 제공되고 있다. 그래서 항공권 때문에 한번 문제가 됐지만 항공권 때문에 다시 기회를 찾는 게 지금 여행업의 지금 환경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두투어, 국내 2위 업체입니다. 국내 2위 업체고, 사실은 도매 영업을 최초로 한 데고요. 국내 2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또 기반이 뭐냐면, 중국 인바운드 쪽으로는 국내 1위예요. 근데 절대 매출 비중에서는 크진 않아요. 절대 매출 비중에서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중국에서 토스해주는 거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호텔 앤 에어닷컴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구조냐면, 요거는 잠깐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저번에 보셨지만은 다시 한번 좀 보셔야 됩니다. 자, 호텔 앤 에어닷컴이 모두 투어하고 하나 투어가 50대 50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이거를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원래 모두 투어가 10개 팔았고, 하나 투어가 10개 팔았다고 하면, 얘네 각각으로 가서 각각으로 경쟁을 하면 가격을 떨어뜨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호텔 앤 에어닷컴이라는 회사를 묶어서 한꺼번에 20개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20개 갖고 얘네들하고 직접 교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규모의 경제로 가기 때문에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고요. 대신 얘네들은 또 조건이 뭐냐면 받아와서 무조건 소화를 해야 됩니다. 이제 환불이 안 되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또 이 20개 받아온 걸 갖고 자기네들끼리 5대5로 나눠버려요. 모두 반 그리고 하나 반.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이 처리를 못하면 자기네들이 손실로 처리를 하는 거죠. 이런 구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니까 소매 쪽에서 이쪽에다 지불을 하고 고객은 더 낮은 단가로 하니까 이런 구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모두투어 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호텔 앤 에어닷컴의 지분을 하나투어하고 5대5로 갖고 있는데 얘네들은 또 뭐가 이게 유리한 거냐면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50대 50으로 지분도 갖고 있지만 똑같이 재고도 5대5로 가야 되니까 얘네들도 계속 이제 그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 결국은 1위 업체하고 격차를 축소할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쪽으로 좀 가고 있고요. 그리고 FIT라는 게 이제 그 여행 상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 호텔, 요것만 묶어서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고 인솔자 없이 호텔하고 현지 교통까지만 묶어서 가는 게 있는데 인솔자를 뺀 나머지를 갖다 FIT라고 하는데 요거를 갖다가 인솔자 제외 요 상품은 지금 젊은 층들이 좀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모두 투어는 젊은 층의 요쪽 상품을 지금 커지는 시장을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요거와 요거를 가지고서 지금 매출 기반을 올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 투어는 이쪽 두 가지가 좀 기회 시간이라고 지금 보는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들이 좀 나오고 있으면서 최근의 주가 움직임은 하나 투어보다는 모두 투어가 좀 긍정적이다. 자, 오늘도 또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내용에 치우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고 내용을 억지로 전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자 지금 이제 5분 남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저 쪽은 가볍게 가겠습니다. 내 쪽은 가볍게 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전거 쪽은 참 좋은 내저하고 삼천리가 있습니다. 삼천리는 뭐냐면 국내 1위 자전거 업체인데 매출의 기반은 일반 생활 자전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국내 자전거 시장의 점유율 43%. 자전거가 절대 비중이 커지게 되면 삼천리 자전거가 유리하게 될 거고요. 참 좋은 내저는 고급 자전거하고 자전거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가 좀 한 대당 좀 비싼 거는 뭐 저도 얘기만 들어서 보지는 못했는데 뭐 3천만 원짜리까지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전거 한 대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고급 자전거 쪽으로 가는 거고요. 자전거 부품 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여행 패키지하고 항공권 판매까지 있고요. 근데 얘네들은 여행이 좀 다른 게 하나 투어나 모두 투어의 대리점 형태가 아니라 직접 설계해서 직접 보내는 구조고 그래서 직판 여행사라고 지금 표현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 비중이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다.
자, 그리고 내조 쪽으로는 AJ 렌터카하고 네드캡터, 코리아 SE. AJ 렌터카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 광고도 많이 보셨잖아요. 국내 2위 업체고 렌터카 업체 14%, 매출 구성은 렌터카가 72%, 중고차 매각이 24%. 그러면 SK 엔카가 1등인가요? 이거는 중고차만 판매하는 데죠, SK 엔카는. 렌터카는 어디가 1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안 해봐갖고. 자, 그리고 네드캡터는 여행사에서 벌어들인 현금을 가지고 렌트카의 외형 확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출 구성은 렌터카가 크고요. 여행이 적은데 여행 쪽에서 알짜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익이 많이 창출되고 이걸 갖고 재투자를 렌터카 쪽으로 지금 하는 구조로 보시면 되고요. 예. 코리아 SE는 건축자 재다 이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들이 이제 신규 사업을 이쪽으로 합니다. 카라반 쪽으로 하고 이쪽 브랜드를 갖다 스틸로그라는 걸로 지금 하고 있다. 이쪽이 이제 최근에 이제 캠핑 붐이 좀 불면서, 어느 정도 좀 성장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서 이게 확 눈에 들어오진 않는데, 일단은 참고하시기 위해서 잠깐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뭐를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제 어쨌든 본격적으로 이제 여행사나 아니면 이쪽 카지노 아니면 이쪽 레저 쪽이 사실은 집중적으로 이제 매출이나 실적이 올라오는 시기가 이제 이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여름 성수기를 통해서 대부분의 기업 가치들이 한 단계 레벨업할 가능성은 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요번에 이제 한번 기회가 좀 주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크게 좀 묶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기간의 어떤 시세 움직임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산업 분석을 하고 기업 분석을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인 산업 분석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정리를 해 놓으신다면 앞으로 여행업이나 레저 쪽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 관련된 쪽을 투자할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를 좀 보실 수 있고요. 그 포인트를 가지고서 앞으로 종목에 대한 방향성을 좀 예측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이클은 중간에 있겠지만 예전에 이제 사실은 여름 성수기 때는 무조건 공식처럼 나온 게 빙그레 사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는 그 공식이 공식에 안 맞고 주가가 이제 꾸준하게 상승하는 패턴이 보였고요.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최고의 수혜 기간 동안에 주가를 빼는 의도적인 행동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산업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안다면은 순간적인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길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히려 그럴 때는 빠지면 빠질수록 사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산업 분석, 기업 분석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오늘은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될 2세대 종목군에서 당장 눈에 화려하진 않지만 앞으로 준비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찾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쪽에 대한 산업과 기업 분석을 좀 철저히 하실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계속적으로 강조드린 겁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뵐 거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다른 주제를 갖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